지난주 정치 이슈를 총정리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평론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배분 문제 등 여러 가지 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직접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어제 전체적으로 좀 오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언제부턴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 또는 야당 대표의 만남이 좀 인정투쟁 이렇게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해결책을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모두 발언에서 덕담하고 지금 이제 취임 한 달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이제 곧 퇴임하실 건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정도의 어떤 덕담하고 비공개로 실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이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솔직히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것까지 요구를 하겠다, 이건 양보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해결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보통 그걸 이제 모든 어떤 협상이 다 그런 건데 이제는 모두 발언을 7분 15분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협상을 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어떤 논의를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내가 어떤 걸 요구했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15분 동안 맞습니다. 모두 발언을 한 게 사실 효시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꼭 관례처럼 입장 바뀌었다고 야당 대표가 똑같이 7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 그게 꼭 옳은 앞으로의 어떤 그 관행으로 자리 잡힐 건가?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그때 했었던 말보다는 좀 짧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본인이 그냥 했었는데요. 받아들였잖아요. 나보다 짧습니다라고 받아들였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야당에서 던졌었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부분이 많이 좀 화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청문회에서의 좀 해명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런 좀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지금 자신이 내정한 총리 후보자가 야당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곧 열리잖아요. 이틀 후에 열리니까 그것을 지켜보자라는 것이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이틀 남겨놓고. 그런데 이미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전화를 통해서 직접 해명을 듣고 자기가 해명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언급은 김민석 후보자가 믿을만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자라고 자신의 어떤 지지자나 혹은 이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한번 그 메시지를 전달했으므로 그 언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여러 요구 사항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런 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두 번 좀 얼굴이 약간 좀 굳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거 꺼내서 이기려고 할 때 얼굴이 굳어졌고, 두 번째가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 좀 굳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어쨌든 이게 오찬이고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오찬이잖아요. 여야 대표 오찬이니까 그 불편한 그런 표현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야당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에게 하는 그 발언의 내용이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아까 제가 인정투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는 인정투쟁이다. 내가 야당 대표인 걸 인정해달라, 또는 내가 정치인인 걸 인정해달라, 국민들 앞에서건 혹은 대통령 앞에서건. 그거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의 가장 지금 아픈 부분이자 사실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는 어떤 문제들, 혹시 스스로의 어떤 권력으로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셀프 면소 또는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씻어라라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미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지만
그 자리가 과연 이거를 말할 자리냐가 아마 불편한 네. 심기 정무수석으로서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자산 증식 부분, 불법 정치자금 의혹,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과 주말 사이에는 탈북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탈북자에 대한 표현, 이제 중국어로 쓴 표현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좀 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좀 해명이 될 걸로 보시나요? 해명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명을 할 거였으면 김민석 후보자가 두 가지를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됐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태도로 갔어야 됐는데, 이를테면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도 자신이 여러 언론들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건 봤어도 특정 성향을 나타내는 유튜브에 가서 굳이, 총리면 사실 국정 운영의 2인자잖아요.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책임자인데 그 책임자가 될 사람이 특정 정치 성향의 특정 그 유튜버에 가서 해명을 정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이것을 진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국민 앞에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명을 하겠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 말로는 해명을 했잖아요. 내가 축의금 경조사고 네. 출판이고 이런 말들과 그다음에 내가 출입국 기록 갖고 보여주겠다는데 보여줬는데 그게 공문서가 아닌 엑셀 그렇죠. 작업이잖아요. 예, 엑셀 작업은 맞습니다. 본인이 한 것이지 국가가 그것을 증명한 게, 국가기관이 증명한 게 아닌 것.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서류, 그러니까 이 달라는 이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서류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비동의했다라는 이유로, 또 본인도 해당되는데 본인도 역시 본인 것 역시 좌석 승급과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증거조차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97건 중에 2건이라고 현재까지 들립니다. 95건. 그러니까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는 1000건에 가까웠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사실 제대로 안 냈다 운운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또 냈어요. 그런데 아예 95건을 안 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제대로 해명을 한다기보단 이걸 이틀을 좀 버티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의혹 중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출판기념회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를 이외하고 여러 경조사를 통해서 5억에서 6억 정도를 벌어들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국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롱이 떠올라요. 돈을 받았잖아요. 물론 정치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정치부와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하면서 사실 세금과 전혀 상관없이 또 후원금 상관없이 돈을 모으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조사 역시 노웅래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사례를 보면 다 장롱에 집안에 이렇게 쟁여놓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위반하는가. 법을 위법했다기보다는 취지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편법으로 돈의 어떤 흐름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2012년 성남시장 시절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장롱에 돈을 보관할까요? 장롱이 이자를 주나 봅니다. 이건 장롱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 정치 낭인이고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특정인들과의 교유로 어떤 돈들이 계속 받아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그 방법으로 돈을 쟁여놨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납득이 될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임명 강행을 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아니 지금 상황은 이틀만 버티자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 지은 자 돌을 던져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기 국민의힘이 돈 덜질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네. 예를 들자면 돌 던질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예 대놓고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는 방침이 좀 선 것 같아요. 네, 여야 간에는 이제 그 예결위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민주당이 아마 당사에 김대중 대통령 그 영정을 네. 갖고 이렇게 걸어놓은 것으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좀 다시 상기하라라고 권하고 싶은 게 법사위원장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소수당 시절부터. 네. 왜냐하면 자신만 빼고 3당 합당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야당 완전 70몇 명의 그냥 소수당으로 전락시켜버렸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그때부터 사실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견제가 안 된다. 국회의장은 그러면 1당이 하고 2당 법사위원장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소수당이니까 그렇게 주장했을지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16대 국회에서 집권했을 때 DJP 연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수당일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요. 즉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 주게 해요. 그러니까 1당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하고 2당은 자신의 상대당이더라도 네. 어쨌든 소수당이 가져야 된다. 제2당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고 20대까지 이어져 와요. 그런데 21대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우리가 다수당이 됐으므로 국회의장 가져갑니다. 지금 정부를 견제해야 되므로 법사위원장 가져갑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네. 그대로 다 독식하는 것. 이런데 지금 사실은 행정권력, 입법권력 모두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틀어쥐었으므로 저는 그냥 이 당위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중요한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이자 정신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경안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부에서 이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할 텐데요.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제 전국민 소비 쿠폰과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여러 예산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배드뱅크 관련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그 공과 이런 거 빼고 옳고 그른 거 빼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던 것들을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편적 복지와 관련돼서 보편적 그 지원과 관련돼서 국민들 특히나 보수나 중도가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에 선별적 복지를 혼용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연착륙하려는 어떤 모습이나 혹은 배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 시절부터 네. 어떤 민간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그런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또 비탄감 부분들을 실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된다. 자,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그렇게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이 워낙에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창용 하는 총재마저도 그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어느 선까지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달라. 왜냐하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벌써 1,300조의 국채가 지금 그러니까 그 국가 부채가 지금 돌파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겠다. 더 이상 바라지 말라. 더 이상 재정 지원을 바라지 말라.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지금 바라보면서 이 지원금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리미트가 없다. 재정 준칙조차도 없다. 이번에 안 하겠다라는 건데 독일에서도 헌법에 아예 어디까지
부채를 한다, 국채를 발행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아마 국민들이 아우 어려워요, 우리 지원금 없어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중독 현상이 벌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사실 대여투쟁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내부 상황도 굉장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부 혁신 방안을 놓고 계속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은 사실상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약간 김 위원장을 좀 패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약간 개혁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은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기존의 정당이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그 패배를 예를 들어서 패배를 하게 한 원인, 그러니까 주류 그때까지 그 선거를 이끌었던 주류는 내줘야 돼요. 그냥 내주지 말고 선거,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또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는 옛날에 총무였어요. 네. 당 총재 시절에 사실 총재가 지시하는 것을 받들어서 원내에서 그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정당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투톱 체제다 해서 총무가 완전히 원내 사령탑처럼 지금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일견 타당하기도 해요. 당대표가 제왕적 어떤 권력을 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이든 대표든 어쨌든 모든 당무를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안 남긴 비대위원장일지라도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한다면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묻는 것을 브레이크를 건다? 저는 이건 당원 당규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견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례처럼 이 당은 끊임없이 네. 원내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주류들의 어떤 움직임처럼 보여서 혁신이나 개혁이 더뎌질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갖는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전당대회 부분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8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선 경선 2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후보들도 뭐 김문수나 한동훈 여러 후보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전당대회에 좀 등판하는 후보들 군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네. 중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이 왕 내지는 또 군주가 자기의 카리스마로 뭔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근대 국가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영주들이 중진이라는 영주들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누구를 옹립하자, 누구를 옹호하자, 우리 말 잘 듣는 왕 찾자, 라는 식의 영주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예요. 당원 모집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작구로 갔는데 동작구에 구의원이 나와서 어딜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왔느냐.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영주 시대구나. 영주 그 동작구에 국회의원한테 허락받고 당원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냐 하면 딱 이겁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언제나 전당대회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 정당이 정말 패배의 원인을 자각하고 혁신을 입에 담고 있는 건가라는 심판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민주당 상황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8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지지층 간에는 굉장히 좀 치열한 좀 경쟁이 보여요. 서로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과 좀 전망 어떤 분이 될 수 있을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민주당은 지난번 전대든 지금 전대든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지난번에 당 대표와 가깝냐고 이번에 누가 더 대통령에 가깝냐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정청래 지금 후보가 좀 불리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호남 내려가서 당원들 만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호남 얘기만이 아니라 이 정청래 의원이 뭐 물론 자신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한 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그런 뭐 옛날의 행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는 자기 정치를 좀 덜하고 처음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가 누굴까를 아마도 이 지지자들이 찾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 워낙에 정말 그 혀처럼 또는 뭐 입술처럼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를 전 원내대표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